한때 삼성의 유럽 시장 광고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런던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밤늦게 혼자 달리는 장면이었죠. 유럽 시청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비현실적이다. 런던에서 밤에 혼자 뛰다니 말도 안 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광고 아래 하나의 댓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할 텐데라는 짧은 한 줄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댓글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BBC의 베테랑 치안 전문 기자 엘리너 블랙번은 달랐어요. 15년간 범죄 통계만 믿고 살아온 그녀에게 그 한 줄은 도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지구상에 그런 도시가 존재할까요? 그녀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너 블랙번입니다. BBC 국제부에서 15년째 치안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런던 BBC 본사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형광등 불빛 아래 20여 명의 동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후배 기자가 건네준 리포트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서울, 밤 12시에도 안전한 도시.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커피 마시던 사람들이 멈췄고 펜으로 메모하던 소리도 사라졌어요. 편집장 데이비드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뭐가 그렇게 웃긴가, 엘리너?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렸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런던 하이드파크 야간 범죄율, 작년 대비 31% 증가. 맨체스터 28%, 버밍엄 35%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루시의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2년 전 바르셀로나 그날 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울부짖음. 언니, 도와줘. 전 세계 주요 도시 야간 치안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만 예외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조작이네요. 명백한 통계 조작입니다. 편집장이 천천히 팔짱을 꼈어요. 그렇게 확신한다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의 초침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서울에서 비공식 채널로 초청이 왔어. 직접 취재해달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뻔한 홍보용 쇼에 참여하시겠다는 건가요? 연출이면 그걸 밝혀내는 것도 우리 일이지. 편집장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소피 레만 감독도 함께 간다고 했어. 소피. 독일 출신 감성파 다큐멘터리 감독. 저와는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죠. 소피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편집장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냉철한 분석가가 필요한 거야.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빌딩들이 보였어요. 템즈강 안개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오죠. 편집장이 박수를 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서울 관련 검색 결과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야간 여성 안전지수 세계 2위. 지하철 심야 운행 무사고. 말도 안 돼. 루시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안전하다던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밤. 그 이후로 저는 숫자만 믿게 됐습니다. 2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첫 모습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구두굽이 경쾌하게 울렸어요. 형광등 불빛도 눈부시지 않을 정도로 은은했습니다.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런던 히드로의 어수선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입국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30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했어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취재입니다. 도장이 여권에 찍혔어요. 전체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캐리어가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겨우 15분 만이었는데 말이에요. 생각보다 빠르네. 소피가 옆에서 웃었어요. 말 한마디 없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네. 택시 문이 닫혔습니다. 기사가 구수한 톤으로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첫 방문이시죠? 서울 야경이 기가 막혀요. 한강 건너면 정말 장관이거든요. 차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부드럽게 굴러갔어요. 신기한 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차들이 많은데도 클락션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앞차가 깜빡이를 켜자 뒷차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뭐가? 너무 정돈되어 있어. 우리 오는 거 알고 준비한 연출 같잖아. 한강을 건너는 순간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야간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반짝였습니다. 저기 한강공원이에요. 밤에도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해요. 밤에 강변을 걸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위험하다고요? 여기는 새벽 2시에도 여자들이 혼자 뛰어다니는데요.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가 울렸어요. 프런트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가며 설명했어요. 객실 창문을 열자 저녁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소피가 옆방에서 넘어왔어요. 어때, 첫 인상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신호등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매끄러우면 연출이야. 쇼를 준비한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연출일까요? 밤 10시. 지하철 광화문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와 소피의 발걸음이 지하도에 울렸어요. 5번 출구로 나오자 거대한 나선형 조형물이 보였습니다.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그 조형물이 밤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어요.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도시 소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산책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반짝이는 빛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연인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혼자 조깅하는 여성이 규칙적인 발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물속에서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고기다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여기가 밤 10시가 맞나? 소피가 시계를 가리켰어요. 10시 20분이야. 벤치 위에 누군가 놓고 간 가방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쳤지만 아무도 그 가방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한 중년 남성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벤치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주인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청계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야외 도서관에 따뜻한 조명이 보였어요. 의자에 앉은 중년 여성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야외에서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분수대에서 기타를 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버스킹하는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소피가 말했어요. 기억나? 삼성 광고. 영국에서 한밤에 여자 혼자 달리는 장면. 런던에서 찍은 거. 댓글이 난리였지. 비현실적이다. 영국에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이라면 가능하다는 댓글도 있었어. 바로 그때였어요. 이어폰을 낀 채 달리는 젊은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불빛 아래 긴 머리카락이 찰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계산이 멈췄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풍경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정말 여긴 가능한 걸까?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선 불가능한데. 청계천 물이 돌 사이를 흘러갔습니다. 그 물소리가 제 마음속 견고한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편안하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연출이 아니라면 내가 뭘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15년 넘게 굳건히 믿어왔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청계광장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옆 벤치 위에 누군가 놓고 간 지갑이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지폐가 훤히 보였어요.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10m 떨어진 곳에서 스톱워치를 켰어요. 과연 몇 분이나 지나면 누군가 손을 댈까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지나간 남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지갑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산책하는 커플이었죠. 여성의 하이힐과 남성의 운동화가 리듬을 맞춰 걸어갔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역시 그냥 갔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명 넘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지갑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런던이라면 이미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10분째. 한 아주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드디어 누군가 관심을 보이는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에 날아갈까봐 지갑을 벤치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제가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긴 CCTV보다 마음이 먼저 작동하는 곳입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입니다. 종로경찰서 치안총괄 경감이죠. 취재하시나 봐요?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 지갑, 정말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한 경감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확신한다기보다는 그게 여기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저기 지갑 주인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바로 그때 허겁지겁 뛰어오는 발걸음이 들렸어요. 30대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갑 보신 분 없나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어요. 바람에 날아갈까봐 안쪽으로 밀어뒀어요. 아,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성이 깊이 인사했어요.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그때 다리 밑에서 기타 연주가 들렸어요. 영국 억양이 섞인 노래였습니다. 한 영국인 유학생이 한국 친구들과 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청년이 BBC 카메라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왔어요. 런던에선 늘 악기 옆에 보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여긴 그냥 노래만 하면 돼요. 기타줄을 튕겨봤어요. 새벽 2시에도 기타 치러 나와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거든요. 같은 영국인인데 정반대 시각을 가진 청년. 제 숨이 거칠어졌어요. 한 경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치와 통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시를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청계천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15년 넘게 붙잡고 있던 확신이 지갑 하나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세계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청계천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았어요. 김치찌개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집어 올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엘리너. 메가.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린 후 즉시 연결됐어요. 응급상황센터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제 동료가 갑작스런 복통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식당 사장이 다가왔어요. 전화기를 받아들고 한국어로 주소를 빠르게 말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합니다.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정말 3분 만에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어였어요. 창밖으로 빽빽한 차들이 보였습니다. 엔진들이 웅웅거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지자 앞뒤 차들의 방향 지시등이 일제히 켜졌어요. 차들이 양쪽으로 비켜서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하던 차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지휘봉에 맞춰 움직였어요.
수백 대의 브레이크 등이 동시에 붉게 켜지며 한 줄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급차가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클락션 한 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당연하다는 듯이 길을 열어줬어요. 런던이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휠체어가 바닥을 굴렀어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접수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프린터가 돌아갔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받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3시간 후 소피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47,000원입니다. 영수증이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뭐야, 이 나라. 영국 NHS가 무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료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사설 병원을 이용하거나 그냥 끙끙 앓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의료 서비스에 이 가격이라니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추천받은 동네 미용실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드라이어가 돌아가고 있었고 가위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직원이 다가오다가 멈칫했습니다.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게 분명했어요. 다른 직원을 부르려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외국인이라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3개 열고 나와버렸어요. 소피와 호텔 로비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미안함이었을 거야. 당황했으면 더 노력해야죠.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미용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그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뭔가 준비된 걸 꺼냈어요. 손편지였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서툰 영어로 적힌 사과문이 보였습니다. 외국 손님 처음이라 긴장했어요. 어제 밤새 연습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위질이 시작됐어요. 정교하고 리드미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 손끝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제 의심도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라이어가 돌아갔어요. 빗질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감탄이 나왔어요. 이 가격에 이런 결과가. 직원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손기술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미안함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냉장고가 웅웅거렸어요. 계산대에 샌드위치와 커피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방을 뒤졌어요. 당황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지갑을 깜빡했네요. 그때 뒤에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말없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카드로 결제해 주셨어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골목길 사이로 제 구두만 홀로 울렸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꺼졌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경쾌하게 걸어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았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걸을까요? 15분 정도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학생 목소리에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작은 운동화를 신고 걷는 소리가 들렸어요. 11살 정도 소녀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그 아이에게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아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단비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영어에 깜짝 놀랐어요. 언니 많이 힘들어 보여요. 같이 걸을까요?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혹시 위험하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과 걸으면. 단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위험하다고요? 왜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공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 순간 눈물이 마구 터졌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지만 세상이 제 눈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15년 넘게 쌓아둔 벽이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텔 앞에서 담비와 헤어질 때 그 아이가 말했어요. 언니, 또 놀러 와요. 약속.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다시 오고 싶었거든요. 런던 BBC 편집실에서 밤늦게 작업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피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정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BBC 프라임타임에 방영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하나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메일과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유럽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서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어요.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했어요. 주제는 도시 안전과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500명의 청중이 모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도시가 진짜 존재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한 달 전에 저라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존재했습니다. 제 대답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통계와 수치로만 세상을 보려 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정이라는 감정 때문이에요. 한국어로는 정이라고 하죠.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랄까요? 저는 서단비의 맑은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정의법과 제도보다 먼저 작동해요. 시스템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죠. 강연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서울이었고 그 이야기는 정이 만든 도시라 불려야만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어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휴가였습니다. 첫날 밤 청계천을 걸었어요.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돌아보니 서단비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키가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단비야. 나 기억해? 당연하죠. 언니가 울던 거 기억해요. 단비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안 울어요? 응, 이번에는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그 순간 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단비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언니. 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단비를 꼭 안아줬습니다. 서울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도시. 정이 만든 기적 같은 공간. 우리가 그동안 못 본 것뿐이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든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는 것을.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저와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